선정 기준으로는 글로벌 성별 격차 지수 등을 반영했습니다. 루안다가 안전한 이유는 거의 모든 장소에 24시간 경찰과 군대가 있을 정도로 지난 1994년 발생한 루안다 사태 이후로 국제적인 치안 강화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의회의 55%가 여성 의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로 평가됩니다. 1994년 루안다에서는 인구 790만 명이던 인구가 2년 만에 568만 명으로 줄어드는 대학살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이는 바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94년 루안다 내전 사태입니다. 그 후로 루안다는 국제기관들의 개입에 의해 세계적인 치안 환경을 구축했고 급속도로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성장의 방법으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접목했습니다. 루안다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모범 사례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루안다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색 성장 등 운이 어젠다를 철저하게 따르는 국가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국가적 성장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연계되면서 최근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인프라 및 투자 프로젝트로 세계 가치를 묶는 무역 및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투자 및 무역 협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으로의 흡수가 가속화돼 다소 우려가 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기후적으로도 매력이 가득한 섬입니다. 이 섬 국가는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농업, 관광, 해양, 자원 개발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구도 적어서 외세의 간섭과 이권 획득이 매우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닐라 생산지로서 농업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독특한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는 관광 명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으로 아주 매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에 위치해 있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와의 교역에 이상적인 위치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위치적 장점을 활용하면 엄청난 국가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면적이 대한민국의 약 4.5배나 되는 거대한 섬으로 인구는 약 2,800만 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넓은 국토와 비교적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 신장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역사 속 이야기 중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2008년도에 한국의 대우 측에서 마다가스카르의 땅을 매입하려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로지스틱스사는 당시 마다가스카르의 거대한 농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급등하던 상황에서 한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D사는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협상하여 약 129만 헥타르 대략 강원도 면적의 땅을 임차하기로 했고 D의 이 땅에서는 주로 옥수수와 파묘를 생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농업 프로젝트가 마다가스카르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우려했고 또한 이 프로젝트로 인해 많은 현지 농민들이 도지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결국 국내외적인 비판 여론과 2009년에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교체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우 측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농업 프로젝트 계획을 전면 철회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마다가스카르의 농지를 확보했었더라면 최근의 식량 가격 대폭 등 사태에서 한국은 어마어마한 국부를 획득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부티. 지부티는 작은 아프리카 국가로 인구 약 99만 명과 면적 약 2만 3,200 스퀘어 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정도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지부티는 전략적 위치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군사 기지를 세워 놓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이 나라는 바로 홍해와 아덴만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지부티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부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곳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설립했는데요. 지부티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진출 가능성에 대해 보자면 지부티는 무역과 해운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부티와의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부티와의 협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지부티는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주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들을 살펴왔습니다. 인구는 그리 많은 나라들은 아니지만 그들이 깔고 있는 땅의 가치가 매우 높고 기후적으로 온화한 온대기후에 속하여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좋을 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랍니다. 한국은 아직 아프리카에 대해 미지의 대륙으로 여기고 있으나 일찍이 우리 기업인들은 아프리카 지역 현지 주민들과의 우호교류 확대와 동반 성장과 전 지구적인 번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이 생겼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많은 이곳에 한국 땅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우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관할 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토우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우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우국, 비치. 그 다음이 두바이 토우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우국입니다. 1727년 알카시미, 엘케서마이, 가문의 토우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샤르자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알카이마와 더불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우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토우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 곳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5G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의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초대 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우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곳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3대 토우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은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 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입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가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 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도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65C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34.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 베이직 엔저니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R&D, 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둥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P24X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이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약 65억 5천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도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공구사.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2위 기업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며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1위의 대만 TSMC는 CEO가 모두 대만계인 엔비디아와 AMD와 손잡은 덕분에 몸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물량까지 받아 안정적인 시장의 주도권을 매출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수 있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런 전략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추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최근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미국의 한 일식집에서 회동한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며 TSMC에게 위기감을 안겨줬는데요. 최근 챗GPT 등 시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황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엔비디아가 차세대 고성능 GPU의 TSMC 대신 삼성의 3나노 파운드리를 활용할 거란 예측이 나오며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TSMC의 3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성능 개선은 5나노보다 크지 않은데 삼성이 기술로 치고 올라가면서 최신 3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엔비디아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현대차와 처음으로 손을 잡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2위가 드디어 손잡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뭉쳤다고 하는데 이들의 회심의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 반도체 분야에서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긴장감이 휘몰아치고 있는 건데요. 가뜩이나 반도체 패권을 두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한 두 기업이 머리를 맞대자 두려움이 벌써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가 첨단운전 자보조 시스템 ADAS와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 2. 이 제안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한국의 잠재력은 무엇인가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 특히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 협력, 인프라 구축,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양측 모두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와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올리게 되면 마냥 덥고 건조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처럼 생각되지만 주요 국가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들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훌륭한 기후 환경을 갖춘 나라들이 있고 또 최근 이러한 나라들이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국제 자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는 중국의 시대, 혹은 인도의 시대,
혹은 동남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또 다른 곳에선 아프리카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는 인구와 자원이 풍부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무산할 가능성이 큰 대륙입니다. 그동안 세계를 줄을 잡아온 제1세계 열강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경제 개발에 다소 소홀히 해왔던 특성이 있지만 최근에 중국은 아프리카를 향한 태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G1의 패권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중국은 아프리카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여 아프리카의 자원 인적 자원 미래, 지정학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문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 아프리카에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에티오피아. 한국전쟁이 참전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뜨겁고 건조할 것만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이나 남미 북미에 훌륭한 온대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덕분에 아주 훌륭한 맛의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값비싼 커피들 다수가 에티오피아 또는 그 인접 국가 케냐에서 생산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맛이 좋기로 유명한 커피인 예가체프 몬두가 생산되는 예가체프 지역은 커피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은 품종을 생산해내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유럽인들도 인정하는 문명국가를 일구어온 나라입니다. 최근 에티오피아는 항공산업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산업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한 항공 산업 중 하나로 에티오피아 항공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1945년에 설립되어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공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은 아프리카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등 전 세계로 항공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본래 국제공항은 아프리카의 항공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에티오피아는 항공교통의 중심 허브의 이점을 살려 ICT 인프라를 확대하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인프라를 통해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한 에티오피아 전역이 발전하는 아프리카 문명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냐. 케냐는 적도 지방의 위치에 매우 더워야 마땅한 나라이지만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서늘한 고산 지방의 기후, 특색이 나타나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건조기후 혹은 열대지방의 기후 특성을 보여주지만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의 특성이 나타나 예로부터 서구인들이 탐내던 곳입니다. 현재는 유엔의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국제중심 국가가 바로 케냐입니다. 케냐는 또 빅토리아 호수라는 거대한 호수를 끼고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명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르완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제1위 선진국이 탄생한다면 르완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 환경이 좋은 르완다는 벌써부터 선진국 시민들이 이주해 살아갈 정도로 좋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BBC에서는 여성이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베스트 5를 꼽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일본,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완다를 꼽았습니다. 인포테인먼트를 구현하는 핵심 칩 설계와 생산을 삼성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현대차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 해당 칩을 설계하고 선단 공정에서 생산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유는 현대차와 삼성이 반도체 위탁 설계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게 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두 기업의 험업이 비교적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어려웠던 건 선대 층수 시절 삼성자동차로 불거던 견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국내 양대 그룹이 협업하리라곤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재계 마수인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매개로 손을 잡으면서 이들 관계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협력을 확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미국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았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품 특성 때문에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반도체 기업들이 독차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칩도 현대차에 탑재하긴 했지만 주요 공급업체는 아니었는데 감염병 사태 이후 현대차의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국내에서 칩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경우 차량용 SoC 개발 이력이 적지 않은데 아우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SoC는 물론 테슬라가 처음으로 내재화한 오토파일럿용 SoC 역시 삼성이 설계와 양산을 성공적으로 해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정의선 회장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 이재용 회장은 같은 해 7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는데 이런 협력의 결과물이 이번 차량용 반도체로 귀결된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 앞서 7일 삼성이 차량용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을 현대차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건 의미가 무척이나 깊은데요. 제품 공급과 관련해 특별한 발표가 없었던 다른 관계사 사례와 달리 이번에 삼성의 엑시노스 오도 V920 공급 소식은 공식 발표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래차를 겨냥한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 관계가 공식화되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삼성의 프리미엄 IVI용 프로세서로 기존 제품에 비해 CPU 성능이 1.7배 향상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GPU를 탑재해 그래픽 처리 성능이 2배 빨리졌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고사양의 게임을 비롯해 더욱 실감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신 연산 코어를 적용해 신경망 처리 장치 성능도 2.7배 강화됐는데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상태를 감지하는 모니터링은 물론 주변을 빠르게 파악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V920은 2025년쯤이면 현대차 고급형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삼성과 현대차의 첫 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현대차는 점진적으로 외산 비중을 줄여나가 삼성의 물량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시장 방향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느는 만큼 삼성과 현대차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현재 삼성은 LG와도 협력을 가속화하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르면 9월 LG 디스플레이에 83형 OLED 패널을 탑재한 TV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최근 83형 OLED TV 모델에 대해 전파 인증을 완료했는데 통상 전파 인증 후 3개월 이내에 출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해당 제품은 삼성의 첫 83형대 OLED TV로 처음으로 삼성이 아닌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올레드 패널을 탑재합니다. 이렇듯 삼성과 LG의 OLED 동맹은 글로벌 OLED TV 시장 공략이 시급한 삼성과 수요 둔화 해소, 수익성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협력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과거 삼성이 LG 디스플레이에서 LCD를 구매한 적 있지만 이는 갑작스런 공급망 이슈가 벌어졌을 때 일부 물량에 한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삼성과 LG는 디스플레이는 물론 전 세계 TV 시장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초기 단계인 프리미엄 TV 시장 개척에서 삼성과 LG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파격적인 협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은 세계 1위 TV 업체와 세계 1위 OLED 업체가 힘을 합치는 것이어서 중국에 빼앗긴 대형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삼성과 LG가 미래 먹거리로 나란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지목한 상황에서 함께 시장을 키워 성장하지는 큰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전장 분야에서는 삼성 vs LG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경쟁이 한국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전자업계에서는 LG전자의 전장 부문 수주 잔고가 올해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2013년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VENS를 인수하고 이를 전담하는 VC사업본부를 출범하면서 시작됐는데 2018년 취임한 구건모 회장 역시 전장 사업의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는 앞서 2018년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기업 ZKW의 지분 70%를 인수했는데 ZKW가 BMW, 벤츠, 포르쉐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완성차 업계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재작년엔 글로벌 전장업체 마그나와 손잡고 LG마그나를 설립했는데 연 매출 1조 원 돌파를 앞두면서 LG전자 전장사업 중 기장 가팔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 삼성도 80억 달러를 투자해 하만을 인수했었는데요. 특히 하만의 전장 사업은 삼성의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과도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하만이 공급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삼성 반도체를 탐지할 수 있고 모바일과 자동차와 연결하는 텔레매틱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만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은 삼성과 LG전자 중 누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승기를 잡든 건강한 견제를 통해서만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뭉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